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또 잘 지내셨어요? 현대미술의 쟁점 오늘은 10주차입니다. 오늘 하게 될 텍스트는 우리 주교재 326쪽에 있는 락스미디어 컬렉티브의 머나먼 별빛이라는 텍스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락스미디어 컬렉티브라는 이름만 들어보더라도 끝에 컬렉티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 명, 뭐 두세 명, 서너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팀이다라고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테고, 그렇다 보면은 어떤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전형적인, 그러니까 아카데미즘에서 공부만 한 그런 미술 사학자, 이론가들보다는 좀 더 작가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 주관을 많이 담은 글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글의 제목 또한 머나먼 별빛이니까 벌써 좀 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글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할 게 많아서 못 읽으셨다면은 이번 수업으로 그냥 쭉 대체를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참여 부분에 글 뭐 "못 읽으셨으면 저랑 같이 하죠." 이렇게 해 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쉬게 해 드리고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건 진짜 꼭 읽고 같이 해야 돼요."라고 말할 부분이 나올 거예요. 좀 우리 수업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될 만한 근본주의, 페미니즘 이쪽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학기 기말 직전으로.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제가 "이번에는 꼭 읽으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좀 쉬라고 할 때 약간 쉬는 기분으로 네, 기다려 주시고, "꼭 읽어야 돼요." 할 때는 또 눈에 불을 켜고 다 같이 열심히 읽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 강의 계획서랑은 조금 다르게 수업 진도를 좀 바꿔서요. 지난주부터 참여, 그리고 오늘 액티비즘, 그리고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주를 빼서 하진 않지만 9장에 있는 에이전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재 목차에서 보면은 260 쪽에서 시작되는 7장 참여부터 해서 8장 액티비즘, 9장 에이전시까지 이 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한꺼번에 뭉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액티비즘만 간단히 하려다가 참여까지 좀 넣어 가지고 하는데, 7주차 과제를 드디어 제가 받아서 읽고 있다 보니까 6주 5주차, 6주차는 어쨌든 조금 우리 한국의 오늘날의 현실보다는 좀 시대적으로도 앞이고 외국 사람들 이야기 나오고 이라서 조금 여러분한테는 멀게 느껴졌던 주제인 것 같고, 오히려 한국에서의 참여 미술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과제를 열심히 해 주셔서 저도 읽으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참 알차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참여 부분에 과제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서 몇 명 학생이,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몇 명 학생이 되게 영리하게도 우리 책 주 교재에서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글을 읽고 그걸 각주 달아서 숙제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이 책을 사서 집에 가지고 있다 치면은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죠, 그건. 그래서 제가 참여 부분에서는 조애나 버턴의 파급 효과, 확장된 영역으로서의 참여라는 글을 골라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 앞에 나온 리암 길릭과 마리아 린드의 참여라는, 이것도 읽어보면 어쨌거나 다 참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과제로 글 읽다가 내 맘에 쏙 드는 부분 1개, 2개 정도 골라서 각주 달아보기 연습했듯이 그런 식으로 충분히 끌고 올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레암 길릭과 마리아 린드의 글 읽고 하신 분들 보고는 제가 그런 힌트를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책이 있으니까, 네, 이 책에서 제가 하지 않는 글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앞에 거 뒤에 거 스스로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에이전시 부분 글은요,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좀 많이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부분은 에이전시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 7장, 8장, 9장 제목이 참여, 액티비즘, 에이전시니까 이 세 개의 단어의 뉘앙스만이라도 제가 좀 잡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참여는 우리 참여 부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됐던 이론가가 누구였을까요?
이 정도는 좀 외우고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니콜라 브리오라는 이론가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니콜라 브리오의 관계 미학이 우리가 참여 관련된 미술 얘기하기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근데 심지어 절판이 됐다.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니콜라 브리오를 비판했던 클레어 비숍이라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추가드렸지만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니콜라 브리오의 관계 미학이란 게 있다 정도는 제 수업을 들은 이상은 상식으로 꼭 그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7장에서 말하는 참여는 꼭 정치적일 필요도 없고 꼭 메시지가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다소 유의적이어도 괜찮지만 어쨌거나 기존에 어떤 사물, 오브제, 뭐 컬렉티스트들이 살 수가 콜렉터들이 살 수가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또 그걸 옮겨서 전시하기도 매우 간단한 그런 류의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미술에는 전혀 맞지 않는, 네, 그래서 훨씬 현장성이 강조되고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인터랙티브한, 네, 그런 류의 미술 장르로서 이제 참여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7장에서 참여 이야기를 이렇게 밑밥 깔고 8장에서는 액티비즘 이야기를 하는데, 액티비즘은 참여 중에서도 조금 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그러면 액티비즘을 거쳐서 뒤에 에이전시까지 가면 이건 뭐냐? 에이전시는 우리가 그냥 에이전시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 하면은 뭐 연예인 에이전시 막 이런 식으로 광고 대행사라든가 뭐 그런 때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접근하자면 좀 이야기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책 341쪽 보면은 이제 에이전시 전체에 나오는 글 3개를 소개하는 짧은 한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도 이론가 이름이 조금 나와요. 아래 보면 무슨 조르조 아감벤 이름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현대 철학에서 에이전시라는 단어를 그냥 일상 사회생활에서 쓰는 거에서 좀 더 추가를 해서 의미를 확장시켜서 에이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와 비교되는 개념이냐 하면은 341쪽 셋째 줄 보면은 주체성과 동의어로 쓰는 때도 덜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에이전시라는 단어를 이제 철학이나 아니면 동시대 미술에서 굳이 한국어로, 여기서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에이전시 이렇게 썼지만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제가 읽어본 글 중에서는 행위 주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 얘기할 때 대상이란 단어도 많이 써요. 나 아닌 것들은 다 대상이죠. 그래서 뭐 식민시대 미술은 저 혼혈인들이나 아니면 여성을 대상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닌 나, 이게 주체인 거죠. 네, 그래서 주체 개념이란 게 있는데, 주체는 조금 더 본질적인 개념이라 하면은 에이전시라는 건 이 주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동할 것인가 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즘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네, 행위를,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그런 주체로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체는 그냥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도 주체이지만, 에이전시라고 설명을 할 때는 어쨌거나 뭔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입장,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부터 자꾸 말씀드리는데, 정치라는 게 선거에 가서 투표하고 출마하고 이런 정치 말고 생활 속의 정치 있다 얘기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액티비즘이나 에이전시 쪽으로 넘어오면은 정치라는 부분이 강하게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라는 단어를 쓰면 정치라고 느껴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의 철학,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이전시까지 가려면 우리가 참여나 액티비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익숙해진 뒤에 조금 더 진도가 나가서 에이전시 부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학기에 짧은 15주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장에서는 고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거에 들어가 볼 건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요거 한 개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참여 부분, 7장 참여 부분에 나온 첫 글이 리암 길릭과 마리아 린드라는 두 사람이 쓴 건데, 마리아 린드라는 사람은 사실 한국의 미술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번역된 이 책은 외국에서 출판된 걸 우리가 번역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이론가들이 그냥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거고 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골고루 하긴 했어요. 우리가 오늘 할 락스미디어 컬렉티브는 뭐 인도 쪽이고 중국 계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명이 사실 이 책에 들어있는데, 저의 개인 취향만 보자면 그게 그 두 가지 글을 해야 옳지만 둘 다 라틴 아메리카 쪽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학부생들과 하긴 너무 뜬금없어서 좋아만 하면서 못하고 있는 두 명이 있는데, 누군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2장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미술에서 우리는 포퓰리즘을 했어요. 포퓰리즘 시대 엘리트 미술을 했는데, 그 글 바로 아래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에 대하여라고 모니카 아모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모어가 아니고 남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니카 아모르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르는 사랑이란 말이고,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도 뭐 무슨 김사랑 막 이런 사랑이란 이름 있잖아요. 여기는 성이 아예 사랑이란 그런 네, 이름을 가진 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참 뻔뻔하게 내가 뭐 엄청 이쁘진 않아도 야, 미술 박사 중에선 내가 이쁘거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니카 아모르 구글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내가 아 어이씨 막 이랬던. 네, 그런데 글도 굉장히 좋은 학자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액티비즘에서도 301쪽에 첫 글로 실려 있는 우리 책에는 안드리아 준타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남미 사람이라서 안드레아 히운타라고 읽어야 되는 네, 이론가인데, 이분도 정말 중남미 쪽에서 특히 페미니즘 쪽으로 그리고 뭐 액티비즘 쪽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이론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뒷 배경으로 깔아놨던 책이 지금 안 보이네. 네, 이렇게 빨갛게 손톱이 나온 책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네, 이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최근 1-2년 사이에 나온 책이고, 여기 보면 안드레아 히운타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페미니즘과 미술인데, 이제 중남미 쪽에 라틴 아메리카 쪽에 여성 미술을 소개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안드레아 히운타 글도 너무나 좋지만, 네,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걸 하기 위하여 제가 네, 제 개인 취향을 좀 참고 네, 다른 글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 린드 같은 경우도 사실 북유럽, 유럽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실린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뭐 크게 와닿을 게 없는데, 마리아 린드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도 한때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비엔날레에 대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진도 나갈 거고, 비엔날레라는 건 사실 동시대 미술 수업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찝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관심만 있으시면 다른 이론가들은 네이버에다가 이름 치면은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 린드 검색하시면 국내에 또 그분의 사진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백발 같은 이런 단발머리를 한 네, 딱 봐도 유럽의 여성인데, 이분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참여적인 미술, 그래서 미술관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적당한 규모의 미술관에서 지역사회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용역으로서의 작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 와서 거기서 어떤 참여적인 활동을 벌이는 그런 종류의 미술을 많이 기획을 하면서 명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비엔날레가 아주 많아요. 뭐 공예 비엔날레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정말 많은데, 그래도 제일 큰 거를 딱 3 개만 고른다 하면은 뭘까요?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그리고 서울 미디어 비엔날레, 이렇게 3개 정도를 고를 수 있어요. 어 서울, 광주, 부산이라는 어쨌거나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비엔날레이고 규모도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비엔날레들은 언제 하느냐 그러면 항상 짝수회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비엔날레를 딱 하나만 뽑는다면 베니스, 베네치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코리아인 것처럼 가끔 저희 아빠는 "베니스가 베네치아니?" 이런 것도 잘 물어보셔서, 네. 어쨌거나 미국 영어식으로 쓰면 베니스 비엔날레, 그리고 이탈리아식으로 쓰면 베네치아 비엔날레인데, 그 비엔날레가 해마다 홀수년에 하고 있거든요, 미술 비엔날레를. 그 사이 짝수년엔 건축 비엔날레를 하기 때문에 미술 행사만 보자면 베니스에서 항상 홀수년에 가장 큰 뭐 2011년, 13년, 15년, 17년 이렇게 홀수년에 가장 큰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그 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미술을 보러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비엔날레를 한다 치면은 같은 기간에 겹치면 그나마도 올 사람이 좀 덜 오겠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이런 전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항상 짝수해 가을에 이 3 가지를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국내의 관람객들도 중요하지만 해외 관람객이 혹시 온다 칠 때 한국이란 나라에 방문을 해서 서울, 부산, 광주를 삥 돌면서 큰 비엔날레를 다다닥 보고 갈 수 있다라고 조건이 됐을 때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올 가을에 이 3 가지 비엔날레가 열렸어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수업하면서는 "아 내년 가을이 되면 우리 다 같이 비엔날레 보고 얘기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왔는데 코로나가 올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바로 엊그제 발표가 났습니다. 이 3개 비엔날레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게 광주 비엔날레인데, 광주 비엔날레가 내년 2 월로 연기를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비엔날레 수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같은 전시를 현장에서 보고 함께 대화 나누는 건 정말 아주 좋은 기회인, 교육의 최고의 좋은 기회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연기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 관심 있으신 분은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내년 2 월에 하게 될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안내가 나와요. 보면은 역시 또한 '아주 참여적인 미술들로 꽉 채워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한동안 좀 중요할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다면 네, 그런 정보를 찾아보시다 보면 아 어 뭐 대세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많이 샜는데, 네, 마리아 린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